안녕하세요. 축구 이야기를 전하는 모트입니다. 현대 축구에서 카운터 어택 전술은 EPL뿐만 아니라 모든 리그에서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팀이 어떤 방식으로 역습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칼럼을 기반으로 다양한 역습 전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럼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14-15 시즌 첼시가 단 3번의 패배로 EPL에서 우승한 후 당시 감독이었던 조세 무리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습을 사용하지 않은 팀은 멍청한 것이다. 그만큼 그는 역습 전술을 일찍이부터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용했는데요. 이어서 그는 역습은 축구 전술의 환상적인 선택지이자 팀이 가질 수 있는 무기이다. 그리고 상대의 수비 균형이 무너진 것을 발견한 순간 득점을 넣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EPL에서 역습 전술은 18-19 시즌부터 2시즌 동안 잠시 인기를 얻고 쭉 하락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살펴보면 21-22 시즌에는 가장 적은 득점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작년에 갑자기 급등하며 87골이나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게 된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빅6를 제외한 대부분의 팀들이 수비적인 전술을 택하면서 강팀일수록 촘촘한 수비벽을 뚫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정발 윙어보다 안쪽으로 침투하며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는 인버티드 윙어가 발전했죠. 그들은 역동적이고 빠르며 볼 운반에 효과적이고 자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포지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방에서 득점 역할만 했던 9번 스트라이커의 중요도가 떨어졌습니다. 빠르고 전진성 좋으며 수비와 1대1 대결이 가능한 인버티드 윙어가 인기를 끌면서 의도치 않게 역습 전술이 함께 인기가 많아진 거죠. 심지어 볼 점유를 유지하며 경기를 지배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펩의 맨시티까지 20-21, 21-22 이렇게 2시즌 동안 역습으로 인한 득점을 고작 5개 했지만 22-23 시즌에만 7개의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리버풀, 맨유는 각각 8개, 9개 득점을 기록했죠. 토트넘은 득점이 적을 뿐 EPL에서 두 번째로 많은 역습 전술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버티드 윙어가 발전한 이유는 촘촘한 수비벽을 뚫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는데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체계화된 수비 전술입니다. 공격 전술, 미드필더와 풀백의 다양한 역할, 변화한 센터백 등 현대 축구에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죠. 당연히 수비 전술도 함께 발전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수비 전술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지는 않지만 제가 전하고 싶은 건 공격 방법만큼 수비 역시 매우 조직적이고 전술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볼을 점유하면서 공격하는 방법만으로는 두 줄 수비를 구성하는 약팀을 뚫기 어려워졌죠.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역습 전술이 발전했고 빅6 중 4팀을 중심으로 각 팀마다 역습할 때 어떤 전술을 사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2-23 시즌 맨시티는 이전과 다르지 않게 점유율 축구를 구사했는데요. 하지만 작년 맨시티의 평균 점유율은 지난 5시즌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가장 낮아도 61.6%를 기록했죠. 중요한 건 공을 빼앗으면 후방 빌드업부터 천천히 공격을 전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바로 역습을 시작한다는 것인데요. 맨시티는 수비 시 4-4-2 혹은 4-4-1-1 포메이션을 형성하며 전방에 데브라이너와 홀란드를 배치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맨유가 공격을 진행할 때 맨시티는 두 줄 수비를 만들죠. 이때 상대의 볼을 가져오자마자 전방에 있던 1-1 진영이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데브라이너에서 홀란, 그리고 수비를 하고 있던 포던의 침투 후 완벽한 마무리까지. 펩은 2명에서 3명을 중심으로 역습 전술을 구사했는데요. 다음 장면도 마찬가지로 볼을 빼앗자마자 홀란, 데브라이너가 빠른 스피드로 침투하죠. 물론 포든도 함께 침투했지만 이 득점은 둘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홀란이 왼쪽으로 벌려주자 상대 센터백 2명이 달라붙습니다. 데브라이너는 그에게 줄 듯 말 듯 하면서 볼을 골대 주변까지 가져갔고 약간의 빈 공간이 나오자마자 슈팅을 때립니다. 정말 간결하고 완벽한 역습인데요. 23-24 시즌 맨시티도 여전히 비슷한 역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라운드에서 데브라이너가 큰 부상을 당하면서 그 역할을 포든이 대체하는데요. 이 경기에서 맨시티는 로드리가 퇴장을 당한 상황입니다. 한 명이 없더라도 4-3 수비 진영을 유지하며 상대의 공격을 막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엔 혼란이 내려와 볼을 빼앗고 침투하는 포든을 향해 바로 스루 패스를 건네줍니다. 다시 1-1을 이용해서 역습을 시작한 건데요. 물론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4-4-2 수비 형태에서 1-1을 이용한 역습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었습니다. 22-23 맨유는 이전 2년 동안 만든 역습 기회보다 지난 시즌 동안 더 많은 역습을 구사했는데요. 테나흐 감독 체제에서 작년 래시포드는 정말 날아다녔습니다. 작년엔 말이죠. 올해는 정말 에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래시포드는 왼쪽과 중앙에서 모두 뛰었는데 특히 왼쪽 윙으로 출전해서 역습 전술을 구사할 땐 그야말로 최고였습니다.
메뉴도 맨시티와 마찬가지로 상대가 볼을 점유하고 있을 때 4-4-2 혹은 4-3-3 형태를 유지했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 4-3-3을 통해 상대의 공격을 막고 있죠. 그때 맥토미니가 볼을 뺏자마자 역습이 시작됩니다. 에릭센, 브루노, 레시포드로 이어지며 득점까지 필요한 패스 횟수는 고작 3번입니다. 마지막 패스를 받은 레시포드는 상대 골키퍼를 제치고 마무리 짓습니다. 다음 장면은 4-4-2 포메이션을 보여주는데요. 상대가 실수를 하자마자 마샬이 달려들어서 볼을 빼앗습니다. 그를 본 레시포드는 바로 전방으로 질주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스루 패스를 받고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이번 시즌 맨유는 공격진이 너무 부진하며 득점을 못하고 있습니다. 테나의 전술은 빠르고 간결한 역습을 추구하는 만큼 많은 기회는 만들어내지 못하는데요. 그래도 아스날전에서 좋은 역습 과정을 통한 득점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4-3-3으로 수비하는 도중 에릭센이 공을 빼앗자마자 왼쪽으로 침투하는 레시포드를 향해 패스를 건넸는데요. 침착하게 득점을 마무리했지만 이번 시즌 레시포드의 득점은 이 한 번이 마지막입니다. 22-23 시즌 토트넘은 정말 최악의 시즌을 보냈죠. 콘테 감독이 경질되고 스텔린이 임시대행 감독까지 경질되면서 결국 8위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3백을 바탕으로 수비 축구를 구사한 만큼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역습을 구현했는데요. 이 중심에는 당연히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윙백 2명과 2명의 미드필더가 함께 있는 3-4-3 포메이션 혹은 윙어를 한 명 내리고 투톱에게 공격을 전담시키는 3-5-2를 사용했는데 대부분의 역습은 손흥민의 발끝에서 나왔습니다. 작년 8라운드 레스터전에서 그는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경기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자 콘테는 전술을 3-5-2로 바꾸며 가장 전방에 손흥민을 배치합니다. 토트넘 벤탄쿠르가 공을 빼앗자마자 케인이 공을 받고 바로 최전방으로 침투하는 손흥민을 향해 스루 패스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공을 받은 손흥민은 완벽한 마무리로 팀에게 득점을 선물하죠. 34라운드 리버풀전에서 손흥민은 3-4-3의 왼쪽 윙어로 출전합니다. 전방에 3명의 공격수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로메로는 침투하는 손흥민을 보자마자 롱킥을 건네주는데요. 이 패스를 받은 그는 다시 한번 득점에 성공합니다. 그럼 이번 시즌 토트넘을 살펴볼까요?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토트넘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축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축구를 보여준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전방의 공격수와 미드필더에 더 많은 선수를 배치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토트넘도 역시 맨시티와 마찬가지로 수비 시에는 4-4-2 형태를 많이 가져가며 투톱에 손흥민과 살짝 아래에 메디슨을 배치합니다. 맨시티의 역습과 매우 유사한 형태죠. 아스널전에서 메디슨과 손흥민이 동시에 압박을 시작합니다. 결국 볼 탈취에 성공했고 바로 메디슨은 침투하는 손흥민을 향해 패스를 건네주는데요. 이후 완벽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최근 토트넘의 경기를 보면 수비 시에 전방의 공격진들이 한쪽으로 모는 압박 형태를 보여주죠. 경기를 지배하고 공격 숫자를 늘려서 만드는 축구를 구사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역습 빈도수가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더욱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22-23 시즌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역습을 시도한 리버풀입니다. 빠르면서 정교한 드리블을 가지고 있으며 마무리 능력 또한 훌륭한 살라를 보유한 리버풀은 그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고의 선수를 기용할 수 있는데 굳이 다른 선수들을 위한 전술을 짤 필요가 없는 거죠. 리버풀의 수석 코치인 피터 크라비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라가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그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술을 끊임없이 고민했다. 이어서 그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역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카운터 어택 전술을 구현해야 했다 라고 했죠. 이러한 코칭 스태프의 노력 끝에 살라는 지난 EPL 5시즌 동안 역습으로만 슈팅 54번, 득점 15번, 어시스트 8번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죠. 살라에게 부여한 많은 세부 전술 중 한 가지를 제시하면 그의 위치에 대한 세밀한 지시인데요. 수비나 골킥 혹은 상대 세트피스 상황에서 살라를 위쪽 지역인 5피트 9인치에 위치시켰습니다. 그에게 높은 위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를 위해 롱킥을 보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겠죠. 클롭은 그 역할을 미드필더나 센터백이 아닌 골키퍼 알리송에게 지시했습니다. 지난 시즌 알리송은 살라에게 무려 3개의 어시스트나 했으며 역습으로 만들어진 8번의 득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작년 맨시티전 프리킥을 막자마자 알리송은 전방을 주시하는데요. 항상 전방에 있는 살라에게 긴 패스를 보냅니다. 맨시티의 펩은 이를 의식하고 칸셀로를 후방에 배치하죠. 하지만 칸셀로는 1대1을 마크하는 데 특화된 선수가 아니며 현재 카일 워커만큼의 수비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살라는 칸셀로와 1대1에서 가볍게 이기고 득점을 만들어냈는데요. 또 다른 리버풀의 역습을 보면 대부분의 팀들은 역습을 전개할 때 2명에서 4명을 배치합니다. 기점 역할을 하는 선수를 제외하고 전방으로 침투하는 선수는 많아야 3명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보면 클롭이 역습 전술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작년 7대0으로 승리한 메뉴전을 보면 공을 빼앗자마자 5명의 리버풀 선수들이 전방으로 전력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위치를 잡으며 메뉴의 수비진을 붕괴하죠. 그 중심에는 살라가 있지만 살라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모든 선수들이 함께 움직이며 보조 역할을 하는 선수들도 기회가 오면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이번 시즌도 역시 최고의 역습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웨스트햄전을 살펴보면 득점을 성공한 장면은 아니지만 상대의 볼을 빼앗자마자 전방에 5명이 전력 질주하죠. 이번엔 에버튼전입니다. 똑같은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경기 장면이죠. 상대가 늦은 시간까지 지고 있기 때문에 수비 숫자가 적었던 건 사실이지만 체계화된 리버풀의 역습 패턴은 비슷합니다. 볼을 빼앗자마자 5명이 전방으로 전력 질주하며 패스를 하는 선수에게 많은 선택지를 부여합니다. 다른 팀들이 보고 배울 정도로 훌륭한 클럽의 역습 전술입니다. 이렇게 맨시티, 맨유, 토트넘, 리버풀을 바탕으로 역습 전술을 살펴봤습니다. 한때 약팀에게 주로 사용되었던 이 전술이 이제 점점 강팀에게 애용되고 있습니다. 축구가 발전하면서 수비 전술이 발전하고 자연스럽게 지공으로만 상대를 공략할 수 없게 되었죠. 이 영상을 토대로 팀마다 어떤 역습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더욱 재밌게 축구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